요즘 피로가 잘 쌓이고 잠은 깊지 않고 예전보다 살이 잘 찌거나 붓고 기운이 뚝 떨어지는 느낌. 이런 변화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아 브레이크 자율신경을 잡아라 입니다. 이 책은 노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은 혈류, 면역, 장의 움직임, 체온, 수면의 질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노화는 급격하게 가속됩니다. 세계적 자율신경 연구 권위자인 저자는 말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럽지만 노화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중년 이후 건강과 70에서 80대의 삶의 질은 지금의 자율신경이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피로가 빨리 쌓이고 회복이 느린 분들, 잠이 자꾸 깨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분들, 가슴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 같은 모호한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보충제도,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율신경 리셋 루틴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그 속도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미래의 몸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건강 수명의 열쇠는 자율신경이 쥐고 있다. 여러분은 병들지 않은 상태가 곧 건강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컨디션이 나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병이 아니니까 건강에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 생각일까? 우리가 건강하고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즉,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필수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흐트린다. 자율신경은 인체의 생명활동을 떠받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감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평소의 행동이나 사소한 몸짓, 표정만으로도 자율신경은 쉽게 균형을 잃고 만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의 기능은 저하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활동, 흥분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완, 휴식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고민거리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주로 교감신경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약화된다. 자율신경은 혈류 조절의 작용도 하기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가 나빠진다.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내장의 기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 혈전도 생기기 쉬워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커진다. 뇌로 향하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고력도 떨어진다. 그 영향으로 냉정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처럼 마음이 평온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어 온전한 건강이 깃든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건 사소한 습관이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와 함께 자율신경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폐화장애 작용도 쇠퇴해간다. 특히 60세를 넘으면 사람에 따라 폐화장애 상태가 좋고 나쁨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폐화장애 상태에 관한 대책을 제안한다. 즉, 폐화장애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고하는 호흡법과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활동을 소개한다.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일상에서 실행하면 나이가 들더라도 폐장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노화를 늦추는 식생활이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습관도 안내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아침에는 햇볕을 쐬고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체내시계가 리셋된다. 기상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교감신경을 깨우고 물 한 컵을 마심으로써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재, 기, 심을 마음에 새기고 앉아만 있지 말고 가끔 서서 움직이고 에스컬레이트 등을 이용하지 말고 되도록 계단을 오르내린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자율신경과 폐장의 균형을 이룬다. 지금의 여러분은 5년 뒤, 10년 뒤의 여러분보다 젊고 건강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5년 뒤, 10년 뒤에 그때 해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해보자. 하지 않을 이유만 찾지 말고 지금이 가장 젊다는 생각으로 살아보자. 지금 몇 살이건 늦지 않다. 폐와 장의 건강을 챙기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자율신경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든든한 기초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듯이 기초가 든든한 몸을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처방전이 된다. 변비를 방치하면 온몸에 큰일이 생긴다. 자율신경은 혈관의 작용뿐 아니라 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변비는 여성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성도 50대부터 변비가 늘어나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여성과 변비 유병률이 같아지고 80대가 되면 남성 환자가 더 많아진다. 장은 장벽을 따라 늘어선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연동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항문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연동운동은 자율신경이 조절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멈추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활발해진다. 즉 휴식하거나 잠잘 때와 같이 몸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장은 활발히 작용한다. 변비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유. 문제는 60에서 70대에 접어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진 나머지 변비가 만성화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고령자 가운데는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온몸에 크고 작은 불편이나 질병이 다수 생겨 변비 정도는 뒷전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야말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질병이다. 왜냐하면 먹은 것을 소화해 얻은 영양분을 혈액으로 보내는 장의 기능이 변비 상태에서는 정체되어 혈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비를 방치하면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독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패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에 흡수되면 적혈구가 변형되고
세포로 전달되어야 할 산소가 줄어드는 등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하니 세포가 빨리 늙고 부패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와 전신으로 퍼져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킨다. 결국 변비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온몸의 상태가 함께 나빠진다. 치매 예방의 비결은 막힘없는 혈류다. 변비가 장뿐만 아니라 혈액과 세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영향이 뇌에까지 미친다면 어떻겠는가? 실제로 변비 환자 가운데는 우울증을 겪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불편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온몸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변비로 인해 더러워진 장에서는 더러운 혈액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혈액이 뇌로 운반되면 뇌내 환경 역시 당연히 나빠진다. 실제로 변비가 해소되었을 때 정신적 불편감이나 우울증이 함께 개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더러워진 혈액과 부교감 신경의 과활성화로 생기는 일. 우리 몸의 활동 및 사고를 지배하는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대량의 혈액을 필요로 한다. 혈액은 1분에 약 4.5리터씩 온몸으로 보내지는데 그중 6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뇌로 공급된다. 그만큼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변비로 인해 지저분해진 혈액이 뇌에 공급되면 뇌의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할 뇌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지 않는 것도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는 앞서 소개한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 가운데 교감신경은 비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만 극단적으로 활성화된 여유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다. 60, 70대는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뿐 아니라 교감신경의 비활성화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지거나 보람을 찾지 못하거나 반려자의 사별이나 사회적 고립 같은 이유로 집에 틀어박히거나 빈둥거리며 지내다 보면 자율신경이 여유형 상태로 기울기 쉽다.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는 긴장을 완화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활성화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교감신경의 기능이 억제되면 문제가 된다. 자세히 말하면 부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혈관은 과도하게 이완되고 여기에 더해 교감신경의 기능이 과도하게 억제되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는 힘이 약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변비, 우울증, 치매, 고리.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지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우울증으로 인해 뇌로 전달되는 혈액의 질이 나빠지고 공급량도 줄어들면 뇌세포의 노화가 촉진되고 결국 치매가 발생한다는 추정이다. 또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코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의 뇌는 코티솔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그 크기가 작다는 보고가 있다. 코티솔은 뇌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과잉 분비되면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 지장의 유병률은 28.42%로 나타났다. 누구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변비에서 시작해 우울증,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혈액과 세포의 질 저하, 혈류의 악화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다. 나는 자율신경과 마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이지만 마음을 먼저 단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기면서 몸의 단련을 소홀히 여기면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마음과는 다르게 물건을 짚기 어렵거나 글을 쓰는 것이 힘들고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움직이지 못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보면 몸의 단련이 마음보다 우선임을 절실히 느낀다. 92세 아버지의 건강법. 건강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요즘 자주 피곤하네. 아, 너무 졸려. 기분이 좋지 않아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아직 병이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 어딘가에서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이미 몸속 어딘가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아버지는 올해 92세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신다. 그 비결이 궁금해서 지켜보았더니 아버지는 마음 단련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보다는 잘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는 등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셨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지만 몸을 바로잡으며 규칙적으로 생활한 덕분에 지금도 다리와 허리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다. 순서가 다르다. 일단은 몸의 상태를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려면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이 따라오고 결과적으로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진다. 다리 떨기와 몸 두드리기의 놀라운 힘.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 중 하나가 다리 떨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예의가 없다, 경박하다, 꼴불견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명한 야구 선수가 다리 떨기와 같은 동작을 의식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사실 다리 떨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놀라운 힘을 가진 행동이다. 다리 떨기는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 다리 떨기는 대개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다. 긴장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인 다리 말단까지 강하게 순환하면서 다리 떨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자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다리를 떨며 생긴 율동적 자극에 의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결과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다리 떨기는 의외로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일상에서는 다리 떨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몸 두드리기다. 몸 두드리기로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방법. 몸 두드리기는 손가락 끝으로 몸의 일부를 적당한 리듬에 맞춰 가볍게 두드리는 요법으로 다리 떨기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몸 두드리기는 머리와 얼굴을 중심으로 실행하는데 머리와 얼굴에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경혈이 많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두드릴 때는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를 사용해 톡톡 가볍게 두드리면 된다. 두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 두드리기. 머리의 앞에서 뒤로, 머리의 양옆을 위에서 아래로. 둘째, 얼굴 두드리기. 이마, 미간, 눈썹, 눈 주위, 인중, 턱의 순서로. 머리와 얼굴 외에 손목을 두드리는 것도 좋다. 손목 위 손가락 3개 정도가 놓이는 부위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경혈이 있다. 특히 짜증이 올라올 때 이 부위를 두드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몸 두드리기는 언제 어디서나 해도 좋다. 천천히 호흡하며 두드리면 효과가 더욱 크다. 식후에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변비가 있을 때는 화장실에서 해도 좋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식사 후다. 건강을 지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운동은 천천히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운동은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추천하는 시간대는 밤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취침하기 1시간 전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이상적이다. 밤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기엔 안성맞춤이다. 다만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숨이 찰 정도로 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볍게 걷는 수준이 적당하다. 특히 고령자라면 산책하는 정도가 가장 좋다. 나 역시 저녁 식사 후에 2km 거리를 30분에 걸어가는데 꽤 느린 걸음이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 밤 운동은 특히 낮 동안 앉아만 있어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장기와 조직에 정맥혈이 몰려 우렬이 생긴다. 우렬은 혈류가 나빠져 나타나는 현상인데 밤에 하는 적절한 운동은 말초혈관을 이완시켜 우렬을 개선한다. 실제로 밤에 운동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수면 상태를 비교한 실험에서도 운동한 날의 수면의 질이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오랫동안 앉아만 있으면 목과 어깨가 결리거나 요통 등의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밤 운동으로 이런 증상이 크게 완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어깨 결림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습관화하기 쉽다는 것도 밤 운동의 장점 중 하나다. 사실 나 역시 아침 운동은 사흘 만에 포기했지만 밤 운동으로 바꾸고 나서는 습관으로 정착되었다. 하루의 일을 다 끝낸 밤에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 운동을 도입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밤 운동을 시작해보자. 하루에 여러 번 천천히 심호흡한다.
40대 이후로는 폐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횡격막도 근력이 약해져 상하 운동이 원활하지 않다. 그로 인해 호흡은 점점 얕아진다. 노화 등의 원인으로 저하된 폐의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호흡의 질을 변화시키면 저하되었던 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천천히 심호흡하기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횡격막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다. 이 동작이 클수록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진다. 반대로 빠르고 얕게 호흡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작아져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도 저하된다. 즉,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 폐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든다. 폐에는 기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흉곽에 위치한 압수용체다. 압수용체는 혈액 속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혈액량과 호흡수를 조절한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압수용체의 압력이 오래 가해지고 이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우리 몸은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 혈액량이 증가하여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혈류가 원활해져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몸이 한결 편안해진다. 횡격막과 호흡 관련 근육도 이완되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또한 횡격막이 원활하게 움직이면 약해진 근력이 회복되어 횡격막의 상하운동 범위가 점차 커진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횡격막과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의식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약해진 폐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자. 한숨을 쉬면 병이 달아난다. 한숨 쉬면 복 나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한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숨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원래 한숨은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안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나 배의 근육이 긴장해 단단해지면서 호흡이 얕아지는데 한숨이 나오기 직전이 스트레스에 의해 호흡이 멈춰진 상태다. 이때는 말초혈관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길고 깊게 숨을 내쉬면 한숨이 된다. 한숨을 쉬면 말초혈관의 혈류가 개선된다는 사실이 말초혈관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계에 의해 밝혀졌다. 한숨을 쉬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도 회복된다. 다시 말해 한숨은 혈류와 자율신경 기능을 되찾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걱정거리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되기 십상이다. 한숨은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 자체가 호흡을 깊게 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앞서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좋은 호흡법이라고 소개했는데 얕은 호흡에 익숙한 사람은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연습하더라도 좀처럼 몸에 익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에휴 하고 한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길게 내쉬게 되니 그 다음은 저절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된다.
그런 점에서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몸에 배게 하는 데는 한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한숨은 복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도망가 버리게 하는 호흡법이니 걱정이 있을 때는 고민과 함께 마음껏 내뱉어 보자. 아침 기상 후 누워서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에 누운 채 하는 스트레칭.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침에 누운 채 스트레칭하기가 매우 유용하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에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 있지 않은 반쯤 잠든 상태다. 이때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자극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신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에는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누워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다. 장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3분에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자. 스트레칭을 마친 뒤에는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자. 이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더불어 자율신경의 균형도 잡힌다. 아침에 충분히 분비된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의 원료로 전환되어 밤의 숙면에 도움을 준다. 결국 아침에 누운 채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자율신경 조절 습관이다. 아침 기상 후엔 물 한 컵을 마신다.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습관은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다. 나 역시 매일 아침 실천하는 습관이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컵은 잠자는 동안 땀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위대장 반사를 유도한다. 이것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반응이다. 장은 밤 동안 소화와 흡수를 마친 뒤라 아침에는 비교적 활동이 느려져 있다. 이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면 잠들어 있던 장이 자극을 받아 깨어난다. 소장과 대장을 합치면 길이 7m가 넘는데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음식물 찌꺼기나 노폐물이 정체되어 변비가 생기기 쉽다. 그러나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되어 아침 식사 전에 자연스럽게 변이가 생기고 원활한 배변이 가능해진다. 아침에 물 한 컵은 부교감 신경을 깨운다. 물을 마실 때 순서를 지키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먼저 입안을 헹군다. 수면 중에 침이 줄어들며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엔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시는 것이 핵심이다. 꿀꺽 들이키면 훨씬 쉽게 장을 자극할 수 있다. 물의 온도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정도가 좋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냉하게 만들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아침은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저하되기 쉬운 시간대다. 이때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높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 변비가 생기기 쉽다.
변비로 고생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하는 변비 환자들,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의 여성과 50대 이후의 남성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년 먼저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고령 남성 중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 변비 외래에서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를 실천하게 한다. 그 결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 변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증이나 두통이 호전되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등 다양한 치료 사례가 많다. 이러한 효과는 장의 연동 운동이 좋아지면서 혈액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담긴 혈액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장이 잘 움직일수록 혈액은 더 깨끗하고 순환이 원활하다. 그렇기에 장운동이 좋아져 변비가 해소되면 온몸의 혈류가 개선되어 각종 신체 기능도 활발해진다. 실제로 나를 포함해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 대부분이 일주일 이내에 장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배변이 수월해졌다고 느꼈다.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같은 위대장 반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반드시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를 습관화하여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 세워보자. 매일 몸무게를 재고 대소변을 점검한다. 자신의 자율신경이나 장내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매일 체중 재기다. 체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는 식생활을 하면 그 영향이 숫자로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면역력도 저하된다. 체중 검사는 간단하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서면 된다. 아침에만 재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아침과 저녁에 각각 재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하면 하루 동안의 체중 변화를 통해 장내 환경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잠자기 전후의 체중 차이를 본다. 자는 동안에도 신체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전날 밤에 비해 다음날 아침의 체중이 1kg 정도 줄어 있을 것이다. 만약 체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있고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체중 변동의 기준은 자신의 표준 체중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kg이다. 만약 일주일 사이에 2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과식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체중이 늘어난 원인을 파악해 식습관이나 생활 리듬을 바로잡아야 한다. 반대로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일주일에 2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면역력 저하나 감염, 내분비계 이상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기를 권한다. 참고로 나 역시 매일 체중을 관리하고 있기에 고등학교 시절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대소변 상태로도 건강을 점검한다. 체중 관리와 함께 소변과 대변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소변은 빛깔, 오줌발, 냄새, 거품, 빈뇨감, 배뇨시 통증, 혈뇨 여부 등을 관찰한다.
특히 소변의 빛깔이 평소보다 짙다면 수면 중 체내 수분이 많이 손실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아침 기상 후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당뇨병, 신장질환, 방광염, 전립선 질환 등의 여부도 소변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대변 역시 몸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다. 이상적인 대변은 황갈색의 바나나 모양으로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쓱 배출되는 상태다. 색깔이나 형태, 부드러운 정도, 냄새 등을 잘 관찰하자. 변이 물에 뜨는지의 여부도 중요 사항이다. 변이 물에 뜨면 식이섬유가 충분하다는 뜻이고 가라앉는다면 부족하다는 의미다. 냄새가 강하거나 짙은 갈색, 흑갈색을 띠거나 덩어리가 크고 딱딱하거나 작은 알갱이처럼 동글동글한 변은 장내 환경이 균형을 잃은 상태일 수 있다. 또한 거무칙칙한 대변이 며칠 동안 계속 나오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소화기 질환이나 염증, 출혈 등 건강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열거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다. 제멋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뭔가 평소와 다르게 신경 쓰이는 일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매일 아침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비만을 막고 나아가 소변, 대변 상태까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건강 수명의 열쇠는 자율신경이 쥐고 있다. 여러분은 병들지 않은 상태가 곧 건강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컨디션이 나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병이 아니니까 건강에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 생각일까? 우리가 건강하고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즉,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필수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흐트린다. 자율신경은 인체의 생명활동을 떠받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감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평소의 행동이나 사소한 몸짓, 표정만으로도 자율신경은 쉽게 균형을 잃고 만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의 기능은 저하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활동, 흥분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완, 휴식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고민거리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주로 교감신경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약화된다. 자율신경은 혈류 조절에 작용도 하기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가 나빠진다.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내장의 기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 혈전도 생기기 쉬워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커진다. 뇌로 향하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고력도 떨어진다. 그 영향으로 냉정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처럼 마음이 평온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어 온전한 건강이 깃든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건 사소한 습관이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와 함께 자율신경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폐화장애 작용도 쇠퇴해간다. 특히 60세를 넘으면 사람에 따라 폐화장애 상태가 좋고 나쁨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폐화장애 상태에 관한 대책을 제안한다. 즉, 폐화장애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고안한 호흡법과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활동을 소개한다.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일상에서 실행하면 나이가 들더라도 폐장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노화를 늦추는 식생활이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습관도 안내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아침에는 햇볕을 쐬고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체내시계가 리셋된다. 기상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교감신경을 깨우고 물 한 컵을 마심으로써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재, 기, 심을 마음에 새기고 앉아만 있지 말고 가끔 서서 움직이고 에스컬레이트 등을 이용하지 말고 되도록 계단을 오르내린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자율신경과 폐장의 균형을 이룬다. 지금의 여러분은 5년 뒤, 10년 뒤의 여러분보다 젊고 건강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5년 뒤, 10년 뒤에 그때 해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해보자. 하지 않을 이유만 찾지 말고 지금이 가장 젊다는 생각으로 살아보자. 지금 몇 살이건 늦지 않다. 폐와 장의 건강을 챙기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자율신경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든든한 기초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듯이 기초가 든든한 몸을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처방전이 된다. 변비를 방치하면 온몸에 큰일이 생긴다. 자율신경은 혈관의 작용뿐 아니라 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변비는 여성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성도 50대부터 변비가 늘어나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여성과 변비 유병률이 같아지고 80대가 되면 남성 환자가 더 많아진다. 장은 장벽을 따라 늘어선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연동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항문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연동운동은 자율신경이 조절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멈추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활발해진다. 즉 휴식하거나 잠잘 때와 같이 몸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장은 활발히 작용한다. 변비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유. 문제는 60에서 70대에 접어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진 나머지 변비가 만성화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고령자 가운데는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온몸에 크고 작은 불편이나 질병이 다수 생겨 변비 정도는 뒷전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야말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질병이다. 왜냐하면 먹은 것을 소화해 얻은 영양분을 혈액으로 보내는 장의 기능이 변비 상태에서는 정체되어 혈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비를 방치하면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독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패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에 흡수되면 적혈구가 변형되고
세포로 전달되어야 할 산소가 줄어드는 등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하니 세포가 빨리 늙고 부패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와 전신으로 퍼져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킨다. 결국 변비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온몸의 상태가 함께 나빠진다. 치매 예방의 비결은 막힘없는 혈류다. 변비가 장뿐만 아니라 혈액과 세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영향이 뇌에까지 미친다면 어떻겠는가? 실제로 변비 환자 가운데는 우울증을 겪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불편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온몸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변비로 인해 더러워진 장에서는 더러운 혈액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혈액이 뇌로 운반되면 뇌내 환경 역시 당연히 나빠진다. 실제로 변비가 해소되었을 때 정신적 불편감이나 우울증이 함께 개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더러워진 혈액과 부교감 신경의 과활성화로 생기는 일. 우리 몸의 활동 및 사고를 지배하는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대량의 혈액을 필요로 한다. 혈액은 1분에 약 4.5리터씩 온몸으로 보내지는데 그중 6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뇌로 공급된다. 그만큼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변비로 인해 지저분해진 혈액이 뇌에 공급되면 뇌의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할 뇌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지 않는 것도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는 앞서 소개한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 가운데 교감신경은 비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만 극단적으로 활성화된 여유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다. 60, 70대는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뿐 아니라 교감신경의 비활성화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지거나 보람을 찾지 못하거나 반려자의 사별이나 사회적 고립 같은 이유로 집에 틀어박히거나 빈둥거리며 지내다 보면 자율신경이 여유형 상태로 기울기 쉽다.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는 긴장을 완화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활성화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교감신경의 기능이 억제되면 문제가 된다. 자세히 말하면 부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혈관은 과도하게 이완되고 여기에 더해 교감신경의 기능이 과도하게 억제되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는 힘이 약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변비, 우울증, 치매, 고리.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지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우울증으로 인해 뇌로 전달되는 혈액의 질이 나빠지고 공급량도 줄어들면 뇌세포의 노화가 촉진되고 결국 치매가 발생한다는 추정이다. 또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코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의 뇌는 코티솔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그 크기가 작다는 보고가 있다. 코티솔은 뇌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과잉 분비되면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 지장의 유병률은 28.42%로 나타났다. 누구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변비에서 시작해 우울증,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혈액과 세포의 질 저하, 혈류의 악화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다. 나는 자율신경과 마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이지만 마음을 먼저 단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기면서 몸의 단련을 소홀히 여기면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마음과는 다르게 물건을 짚기 어렵거나 글을 쓰는 것이 힘들고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움직이지 못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보면 몸의 단련이 마음보다 우선임을 절실히 느낀다. 92세 아버지의 건강법. 건강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요즘 자주 피곤하네. 아, 너무 졸려. 기분이 좋지 않아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아직 병이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 어딘가에서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이미 몸속 어딘가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아버지는 올해 92세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신다. 그 비결이 궁금해서 지켜보았더니 아버지는 마음 단련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보다는 잘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는 등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셨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지만 몸을 바로잡으며 규칙적으로 생활한 덕분에 지금도 다리와 허리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다. 순서가 다르다. 일단은 몸의 상태를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려면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이 따라오고 결과적으로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진다. 다리 떨기와 몸 두드리기의 놀라운 힘.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 중 하나가 다리 떨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예의가 없다, 경박하다, 꼴불견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명한 야구 선수가 다리 떨기와 같은 동작을 의식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사실 다리 떨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놀라운 힘을 가진 행동이다. 다리 떨기는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 다리 떨기는 대개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다. 긴장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인 다리 말단까지 강하게 순환하면서 다리 떨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자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다리를 떨며 생긴 율동적 자극에 의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결과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다리 떨기는 의외로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일상에서는 다리 떨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몸 두드리기다. 몸 두드리기로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방법. 몸 두드리기는 손가락 끝으로 몸의 일부를 적당한 리듬에 맞춰 가볍게 두드리는 요법으로 다리 떨기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몸 두드리기는 머리와 얼굴을 중심으로 실행하는데 머리와 얼굴에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경혈이 많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두드릴 때는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를 사용해 톡톡 가볍게 두드리면 된다. 두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 두드리기. 머리의 앞에서 뒤로, 머리의 양옆을 위에서 아래로. 둘째, 얼굴 두드리기. 이마, 미간, 눈썹, 눈 주위, 인중, 턱의 순서로. 머리와 얼굴 외에 손목을 두드리는 것도 좋다. 손목 위 손가락 3개 정도가 놓이는 부위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경혈이 있다. 특히 짜증이 올라올 때 이 부위를 두드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몸 두드리기는 언제 어디서나 해도 좋다. 천천히 호흡하며 두드리면 효과가 더욱 크다. 식후에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변비가 있을 때는 화장실에서 해도 좋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식사 후다. 건강을 지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운동은 천천히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운동은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추천하는 시간대는 밤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취침하기 1시간 전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이상적이다. 밤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기엔 안성맞춤이다. 다만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숨이 찰 정도로 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볍게 걷는 수준이 적당하다. 특히 고령자라면 산책하는 정도가 가장 좋다. 나 역시 저녁 식사 후에 2km 거리를 30분에 걸어가는데 꽤 느린 걸음이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 밤 운동은 특히 낮 동안 앉아만 있어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장기와 조직에 정맥혈이 몰려 우렬이 생긴다. 우렬은 혈류가 나빠져 나타나는 현상인데 밤에 하는 적절한 운동은 말초혈관을 이완시켜 우렬을 개선한다. 실제로 밤에 운동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수면 상태를 비교한 실험에서도 운동한 날의 수면의 질이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오랫동안 앉아만 있으면 목과 어깨가 결리거나 요통 등의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밤 운동으로 이런 증상이 크게 완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어깨 결림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습관화하기 쉽다는 것도 밤 운동의 장점 중 하나다. 사실 나 역시 아침 운동은 사흘 만에 포기했지만 밤 운동으로 바꾸고 나서는 습관으로 정착되었다. 하루의 일을 다 끝낸 밤에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 운동을 도입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밤 운동을 시작해보자. 하루에 여러 번 천천히 심호흡한다.
40대 이후로는 폐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횡격막도 근력이 약해져 상하 운동이 원활하지 않다. 그로 인해 호흡은 점점 얕아진다. 노화 등의 원인으로 저하된 폐의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호흡의 질을 변화시키면 저하되었던 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천천히 심호흡하기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횡격막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다. 이 동작이 클수록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진다. 반대로 빠르고 얕게 호흡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작아져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도 저하된다. 즉,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 폐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든다. 폐에는 기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흉곽에 위치한 압수용체다. 압수용체는 혈액 속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혈액량과 호흡수를 조절한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압수용체의 압력이 오래 가해지고 이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우리 몸은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 혈액량이 증가하여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혈류가 원활해져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몸이 한결 편안해진다. 횡격막과 호흡 관련 근육도 이완되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또한 횡격막이 원활하게 움직이면 약해진 근력이 회복되어 횡격막의 상하 운동 범위가 점차 커진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횡격막과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의식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약해진 폐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자. 한숨을 쉬면 병이 달아난다. 한숨 쉬면 복 나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한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숨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원래 한숨은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안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나 배의 근육이 긴장해 단단해지면서 호흡이 얕아지는데 한숨이 나오기 직전이 스트레스에 의해 호흡이 멈춰진 상태다. 이때는 말초혈관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길고 깊게 숨을 내쉬면 한숨이 된다. 한숨을 쉬면 말초혈관의 혈류가 개선된다는 사실이 말초혈관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계에 의해 밝혀졌다. 한숨을 쉬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도 회복된다. 다시 말해 한숨은 혈류와 자율신경 기능을 되찾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걱정거리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되기 십상이다. 한숨은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 자체가 호흡을 깊게 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앞서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좋은 호흡법이라고 소개했는데 얕은 호흡에 익숙한 사람은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연습하더라도 좀처럼 몸에 익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에휴 하고 한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길게 내쉬게 되니 그 다음은 저절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된다.
그런 점에서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몸에 배게 하는 데는 한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한숨은 복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도망가 버리게 하는 호흡법이니 걱정이 있을 때는 고민과 함께 마음껏 내뱉어 보자. 아침 기상 후 누워서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에 누운 채 하는 스트레칭.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침에 누운 채 스트레칭하기가 매우 유용하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에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 있지 않은 반쯤 잠든 상태다. 이때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자극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신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에는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누워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다. 장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3분에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자. 스트레칭을 마친 뒤에는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자. 이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더불어 자율신경의 균형도 잡힌다. 아침에 충분히 분비된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의 원료로 전환되어 밤의 숙면에 도움을 준다. 결국 아침에 누운 채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자율신경 조절 습관이다. 아침 기상 후엔 물 한 컵을 마신다.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습관은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다. 나 역시 매일 아침 실천하는 습관이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컵은 잠자는 동안 땀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위대장 반사를 유도한다. 이것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반응이다. 장은 밤 동안 소화와 흡수를 마친 뒤라 아침에는 비교적 활동이 느려져 있다. 이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면 잠들어 있던 장이 자극을 받아 깨어난다. 소장과 대장을 합치면 길이 7m가 넘는데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음식물 찌꺼기나 노폐물이 정체되어 변비가 생기기 쉽다. 그러나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되어 아침 식사 전에 자연스럽게 변이가 생기고 원활한 배변이 가능해진다. 아침에 물 한 컵은 부교감 신경을 깨운다. 물을 마실 때 순서를 지키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먼저 입안을 헹군다. 수면 중에 침이 줄어들며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엔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시는 것이 핵심이다. 꿀꺽 들이키면 훨씬 쉽게 장을 자극할 수 있다. 물의 온도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정도가 좋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냉하게 만들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아침은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저하되기 쉬운 시간대다. 이때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높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 변비가 생기기 쉽다.
변비로 고생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하는 변비 환자들,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의 여성과 50대 이후의 남성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년 먼저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고령 남성 중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 변비 외래에서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를 실천하게 한다. 그 결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 변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증이나 두통이 호전되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등 다양한 치료 사례가 많다. 이러한 효과는 장의 연동 운동이 좋아지면서 혈액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담긴 혈액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장이 잘 움직일수록 혈액은 더 깨끗하고 순환이 원활하다. 그렇기에 장운동이 좋아져 변비가 해소되면 온몸의 혈류가 개선되어 각종 신체 기능도 활발해진다. 실제로 나를 포함해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 대부분이 일주일 이내에 장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배변이 수월해졌다고 느꼈다.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같은 위대장 반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반드시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마시기를 습관화하여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 세워보자. 매일 몸무게를 재고 대소변을 점검한다. 자신의 자율신경이나 장내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매일 체중 재기다. 체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는 식생활을 하면 그 영향이 숫자로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면역력도 저하된다. 체중 검사는 간단하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서면 된다. 아침에만 재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아침과 저녁에 각각 재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하면 하루 동안의 체중 변화를 통해 장내 환경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잠자기 전후의 체중 차이를 본다. 자는 동안에도 신체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전날 밤에 비해 다음날 아침의 체중이 1kg 정도 줄어 있을 것이다. 만약 체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있고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체중 변동의 기준은 자신의 표준 체중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kg이다. 만약 일주일 사이에 2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과식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체중이 늘어난 원인을 파악해 식습관이나 생활 리듬을 바로잡아야 한다. 반대로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일주일에 2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면역력 저하나 감염, 내분비계 이상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기를 권한다. 참고로 나 역시 매일 체중을 관리하고 있기에 고등학교 시절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대소변 상태로도 건강을 점검한다. 체중 관리와 함께 소변과 대변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소변은 빛깔, 오줌발, 냄새, 거품, 빈뇨감, 배뇨시 통증, 혈뇨 여부 등을 관찰한다.
특히 소변의 빛깔이 평소보다 짙다면 수면 중 체내 수분이 많이 손실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아침 기상 후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당뇨병, 신장질환, 방광염, 전립선 질환 등의 여부도 소변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대변 역시 몸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다. 이상적인 대변은 황갈색의 바나나 모양으로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쓱 배출되는 상태다. 색깔이나 형태, 부드러운 정도, 냄새 등을 잘 관찰하자. 변이 물에 뜨는지의 여부도 중요 사항이다. 변이 물에 뜨면 식이섬유가 충분하다는 뜻이고 가라앉는다면 부족하다는 의미다. 냄새가 강하거나 짙은 갈색, 흑갈색을 띠거나 덩어리가 크고 딱딱하거나 작은 알갱이처럼 동글동글한 변은 장내 환경이 균형을 잃은 상태일 수 있다. 또한 거무칙칙한 대변이 며칠 동안 계속 나오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소화기 질환이나 염증, 출혈 등 건강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열거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다. 제멋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뭔가 평소와 다르게 신경 쓰이는 일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매일 아침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비만을 막고 나아가 소변, 대변 상태까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